내 이름은 지훈.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학교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작은 동네에 있다. 방의 크기는 작고 낡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길에서 이유 모를 소름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꽤 자주 다니는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사람이 없었다. 날씨도 좋지 않았고 저녁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던 대로 가방을 던져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들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내 방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방의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직접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그 속삭임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지를 발견했다. 바로 내 침대 밑에서였다. 침대 밑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자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니 확실히 그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놀리려 이 짓을 한 것 같았다. 찝찝했지만 그 녹음기를 버리며 안심하려고 노력했다. 그 후 몇 주간 별일 없이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녹음기를 다시 발견한 지점에서였다. 이번에는 매우 선명하고 명확했다. 나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는 의견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 못 이루고 고민에 빠졌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던 차에 나에게 도움을 줄 친구가 떠올랐다. 그는 평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오컬트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친구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고 그는 당장 내 집으로 와서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친구가 도착해 방에 들어섰다. 그는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더니 나에게 매우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 정말 침착하게 들어. 여기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와 오랫동안 연결된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나에게 이번 주말에 가까운 절에 가서 괜찮으시다면 스님께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주말이 되어 절에 도착했다. 스님께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그는 조용히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불안이 얽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주변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현실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나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가끔씩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조금은 오싹했지만 어쩌면 그 소리와 메시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의 속삭임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에 정선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골집을 물려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이 넘은 고택으로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밤이 되면 어찌된 일인지 춥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선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웬걸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져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집안 곳곳을 걸어 다니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단순히 자신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정선은 뚜렷하게 자신의 방 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사라졌고 정선은 일어나서 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안에서 헤매고 있었고 낯선 사내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나 매섭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도망치다 깬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는 오래된 마을 이야기를 시작하며 정선의 집에 대해서 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말이야. 예전부터 뭔가 있다고 했어. 너도 알고 있지? 정선은 고개를 젓자 아주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었는데 그가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가족을 잃고선 크게 달라졌지. 그 뒤론 그 집을 사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 정선은 충격을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또다시 반복되는 그 발소리는 그녀를 미칠 것 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선 집안을 철저히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다락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내의 뒤로 검은 형체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내가 끝내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결국 정선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정신을 위해 이 집과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뒤로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금 옷깃을 여미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집은 점점 허물어져 갔지만 밤이면 여전히 누군가 집안을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전설은 그렇게 어둠 속에 남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둘러보고 있었다.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중 흔히 아는 공포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소재들이 많아서 별 감흥이 없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제목이 특이한 글이 눈에 띄었다. 잊지 못할 그날 밤의 방문자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에서 클릭한 글은 예상보다 훨씬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정말 일어났던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는 도심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했다. 어느 맛이 가버린 여름날 밤 그는 뉴스에서 본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의 불안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치부하며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간 그는 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다. 시간은 밤 11시 45분.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나마 그의 불안을 잠시 잊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TV가 꺼지며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리모컨을 찾아 재빨리 TV를 다시 켜려고 했지만 전원은 이미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웠다. 당황한 마음에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귓가에 살짝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공포가 그의 마음을 움켜쥐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탠드를 키려 했지만 그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파트 외곽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특정한 리듬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것처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한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아파트는 고층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누군가 있을 리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창문에 비친 실루엣이 그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형체는 확실히 사람 같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그냥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현관문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문고리를 돌리려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살짝 열리려 하는 느낌이 들었다. 도망칠 곳도 없고 휴대전화는 저 먼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숨을 죽이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친구 M이었다. 야, 장난 좀 그만 쳐라. 다 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알고 보니 그날은 만우절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살던 이 저예산 공포 이벤트가 그들의 장난이었다. 친구들은 그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소품으로 계획된 공포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다. 이후로 그는 이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잠시나마 현실로 믿게 된 그날에 공포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친구들과 가까운 사이로 남았지만 만우절 장난만큼은 반드시 피할 주제로 삼게 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는 당시에는 믿기 힘들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추억이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한 줄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제 내 뒤를 돌아봐.